어제 저는 민생과 경제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니 우리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7월 1일부터는 후반기 문을 열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리자는 저의 국회 정상화 제안에 여당 국민의힘은 또다시 채무이행, 빚쟁이 운운하며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돌아보면 지난 4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자신들의 의원총회에서 먼저 보증하고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찢은 쪽은 다름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자신들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인해 그 후 국회는 극한적인 파행과 대치로 치달았고 나아가 검수 완박이자 민주당 정치인 보호법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귀와 눈을 속여왔기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합의와 약속 파기에 대해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앞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중대 합의를 너무나 쉽게 휴지 조각으로 만든 상대와 앞으로 그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합의서에 선뜻 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 민주당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협조로 새 정부 출범에 대승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는 그동안 쌓인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를 지키는 일이 그 출발점이자 상호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약속한 것도 아니고 법적 권한도 없는 전직 원내대표들이 한 약속일지라도 내용일지라도 여야의 신뢰 회복과 국회 정상화를 통한 협치의 복원을 위해 저로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통 크게 내줄 테니 국민의힘도 양당 전직 원내대표, 현직 원내대표 간의 두 합의를 다 지키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진의를 가지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통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말장난으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삼중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우선 살펴 밤샘 협상을 하자고 매달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철벽같이 고집만 피고 있는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는 중입니다.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을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원구성 협상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대통령은 나토행,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농단입니다.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 야당 티 못 벗는 여당이라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가 지나칩니다. 국정 운영의 두서도 없거니와 우선순위에서 민생과 협치는 밀려도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출범 2달이 다 되도록 국정의 갈피조차 못 잡고 매일매일 초단타 국정 운영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앞날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입니다.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입니다. 여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열린 G7 회의에는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음에도 초청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G7에서는 기후변화와 세계적 감염병 문제,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초청받지 못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아리백과 EU 텍소노미 등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인 전략 개념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참석 자체만으로 동북아의 신냉전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물가 불안과 금융 불안에 이어 외교 불안에 국제 경제 불안까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법인세 감세가 대표적이고 지난주에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도 부자 감세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합의를 저버리고 0.20%로 증권거래세를 0.20%로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2020년 제도 개선안으로 시행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약 3.4조 원에 달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대상을 현행 종목당 1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전체 개인 투자자의 약 0.2%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상품별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투자 관련 세금 체계를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해서 공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세제입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현재와 같이 주가 하락장에는 손실을 이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2년 유예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소수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다수 투자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윤 정부의 주식 관련 세금 제도 개편은 고액 자산가와 투자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만만한 개미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계속 걷겠다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 할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자 감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공존하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창원에서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 중에 산자부 중기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원전업계는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경시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지한 말폭탄을 이렇게 용감하게도 투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년 1월 월성 원전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치의 18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그것도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원전의 안전 점검과 관리는 더욱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도 10년씩 연장하고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신속히 건설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경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16년도 경주 지진 사태에서 이미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찬성 발언 때 이미 예견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는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왜곡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거짓 선동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208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 정책을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기존 원전은 설계 수명대로만 운영하고 영구 방폐장이 35년째 건설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임시 저장 공간도 포화 상태라서 신규 원전은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 2호기가 내년까지 준공된다면 원전 설비 용량은 26.1기가와트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원전을 마치 당장이라도 폐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수출하려고 해도 EU의 안전 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해야 하고 핵쓰레기 처리 문제도 사전에 해결해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서두르고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은 그야말로 사양화된 원전 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같은 짓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실행에 착수해 15일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경찰 조직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를 외면한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한 시행령 꼼수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불과 26일을 남겨놓고 장관의 입장 발표 전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이번 행안부 장관의 제도 개선안은 1991년 경찰청 출범 이후 경찰 중립화라는 경찰 제도 근간을 변화시키는 안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치안본부 부활이자 경찰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예속화 시도입니다. 과거 내무부에 예속되어 부정선거 동원 등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폐해로 인해 지난 1990년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 중 치안과 관련된 사무가 삭제된 역사적 맥락과 경험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중앙 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경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찰국 신설 방안 등은 그 논의와 내용 모두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축소할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자치경찰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개편해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행정경찰 기능 등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 통제 독주를 중단하여야 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 제도 개선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사동맹 성격의 국제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층적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하필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나토는 우리를 포함한 아태 지역 파트너 4개국을 이번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나토가 중국 대응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은 대중국 견제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고 중국은 이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연대 강화를 천명하여 과도한 미국 중심 일방 노선을 펼치다 국익과 명분 둘 다 잃는 외교 참사로 이어질까 염려됩니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자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히 기해져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를 이유로 중국 견제를 위해 부과하던 대중국 관세도 완화할 것이라 합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 견제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 대중국 견제망에 편입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심각하고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의 필수적인 중간재 중국 의존도가 G7 국가보다 높은 상황이니 우리가 입을 경제적 타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곡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실물 경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84%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78%나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 이상 개입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처음 해보니 가르쳐달라, 주 52시간 완화 관련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거 없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 정책 행보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외교 원칙을 철저히 사수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현장 실습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직업교육 실습 현장에서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6월 20일 경기도 한 화훼농장에서 농업 현장 실습 과정을 이수하던 한국농수산대 학생이 비료 배합 기계를 다루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교육자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고인이 된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학생이 다녔던 한국농수산대의 거의 모든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이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대부분 현장 교수로 위촉된 실습 현장 농장주나 사업주가 맡고 안전에 관해선 유의해 달라고 문서 협약을 맺는 정도뿐이라 합니다. 작년에도 직업교육 실습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수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 실습에 나가 실습생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잠수 업무를 하다 익사한 사고였습니다. 이 또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사업주가 오히려 안전관리 수칙을 어겨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지난 10일 경영 책임자의 처벌 감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보면 연이어 발생하는 직업교육 현장 실습생들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죽음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기업 이윤을 위해 아이들과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및 여당의 인식과 정책 방향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이 직업교육 현장 실습생 죽음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직업교육 현장 실습제도 개선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은 철회하고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친 말로 비난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집권여당 원내대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을 뒤집어 버린 것도 모자라서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반대합니까? 어떤 여당 원내대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야당이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면서 통 크게 양보했는데 이를 걷어차고 국회 문을 다시 걸어 잠그자 이렇게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성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선거 승리에 취해서 민생의 어려움도 안 보이고 민심의 엄중한 목소리도 안 들리는 오만 방자함이 참으로 하늘을 찌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고 필리핀에 가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에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에 7층 의사과에 이 전용기 원내 부대표와 저 원내대변인 오영환
이렇게 2명이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부분 많이 질문이 많으셔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 주요 일정들 중에 이제 11시에 이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TF는 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으시고 이 박광원 전 법사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원들이 참석을 하실 것이고, 이 행안부의 이런 경찰국 신설 등 이 제도 개선, 이 경찰 장악 시도 관련 TF는 서영교 전 행정안전위원장께서 단장을 맡아주시고,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첫 일정은 아마 요 네 분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 국회법에 뭐라고 하셨지,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국회법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발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회법 제14조에 이 의장이 없을 경우에 임시회 소집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 선출 기한 동안, 즉 전임 의장의 이 임기 만료 5일 전에 의장 선출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임시 의장이 이 최다선 의원으로, 그리고 최다선이 2명 이상이라면 그 중에 연장자가 이 의장 선출에 관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국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바를 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참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참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오늘 관련하여 아니면 오늘 일정들과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 지적이 한 4분의 2 이상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의원 숫자 몇 명이 있으신지 이제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취합해서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뭐 몇 명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혹시 제출 시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정말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후에 수석간 또는 원내 간 협상 진행된 거 있어요? 진척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수석 부대표 간 이 연락과 이렇게 뭔가 이 말씀을 나누신 바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빠른 시간에 그냥 결렬된 것으로 그렇게만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도 가장 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뭐 제가 그 협상이나 회동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 입장들에서 전혀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그런 합의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7월 임시회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전까지 최대한의 협상을 하겠다는 노력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7월 1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가 아니라 7월 국회의 정상적인 시작을 위해서 이제 오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7월 1일 당일에 이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협상 결과와 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가 열린다 아니다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7월 1일의 금요일, 그리고 그 전날인 목요일 오후 3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간의 이 협상 결과를 의원들께 보고하고 또 이 협상 내용에 따른 이런 내용들 전달할 것과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더욱더 수렴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참고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나토 회의 참가 후 이제 귀국 즉시 거기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뭐 검토할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신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는 7월 1일 국회를 열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오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일정이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어떤 안건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저희는 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임명 강행이라든지 뭐 그런 일은 단 이틀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그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임명을 강행해버린다면 그것은 이 지금까지의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던 정부 여당의 저런 협상 태도, 불성실하고 이런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저런 태도, 이 막무가내 목리 부리는 식의 이런 협상 태도가 결국은 이 부적격한 후보자들의 이 인사청문을, 인사 검증을 피하기 위한 지연 전략이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실직고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런 일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